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예산관리 수호입니다. 화면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기 약속한 대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강의.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언급을 드렸죠. 그 교환 관련돼 가지고 이게 교환이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 있는 그 책으로도 진행이 되고 그 전에 이제 개괄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전체적인 걸 살펴보기 위해서 교환을 하나 이제 하는데 이게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니고 국가유관기관에서 이제 만든 자료예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걸어드려가지고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외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파일을 무상 배포가 가능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동영상 강의 올릴 때 교환으로 올릴게요. 교환으로. 그리고 이거 외에 우리 기본 교재와 관련된 교환이 PPT가 또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같이 그때그때 진도에 맞춰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일단 우선 이 교환부터 봐야 돼요. 화질을 또 분명히 낮출 거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이제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글씨를 알아보기 좀 힘든 친구들은 교환을 옆에 두고 하면 되는데 외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에 원본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걸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촬영 관련돼 가지고는 뭐 별도의 편집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이제 이걸 다운받는 친구들이 이걸 다운을 받으면 첫 번째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화면을 봐요. 화면 보면 첫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페이지가 예산관리 이래가지고 예산관리 그리고 학습 모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 그래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교환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왜 생성이 되는지 그런 연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교수 방법 학습자들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본래 내용은 본문 내용은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자, 몇 페이지인지 볼게요. 1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13페이지 차례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저는 화면에서 좀 안 보여도 되겠죠? 그죠? 자, 13페이지 차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학습 모듈의 계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볼 필요 없고요. 예산 편성 지침 수립하기 뭐 이렇게 있죠, 그죠? 예산 편성 기본 발령을 수립하고 뭐 적용 범위 편성 기준 규정을 파악하고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이런 건 여러분들 상관없는 거예요. 안 읽어도 돼요. 자, 그리고 예산 조정 편성하기, 예산 소요 파악하기, 예산 조정 편성하기, 그러면 예산 계획 대비 실적 분석하기, 이렇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료가. 제가 예전에 벌써 이제 몇 년 됐네요. 몇 년 전에 이제 예산관리 수업을 맡아가지고 할 때는 이 교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교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교환은 다른 서적과는 좀 달리 실질적으로 정말 일선 기업체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책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양도 적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 공채로 들어가가지고 그 계열사에서 예산 담당을 했었어요. 예산 중장기 사업 기획팀에서 전략기획팀에서 중장기 사업 계획 그리고 사업 계획 내년도 사업 계획 그리고 예산 관리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아마 그런 경험치들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엑셀 작업을 참 많이 해요. 엑셀 작업을. 나머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저 오피스 중에 이제 워드도 있고 한글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엑셀을 많이 쓰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엑셀을 많이 쓰는지. 다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다 숫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연산을 좀 더 빨리 해내기 위해서, 정확히 해내기 위해서 엑셀로 파일들을 많이 관리를 해요. 그럼 그 숫자는 도대체 어떤 데이터냐 이거예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뭐 성과, 성과, 성장률, 전부 다 회계 자료와 관련된 것들이 회계 자료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제대 가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이제 학부생들을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생분들 만나게 됐는데 그게 벌써 한 5년 됐나? 2019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돼가는 것 같네요. 그 당시에도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요즘 학생들이 회계세법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관심도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까? 어려워서 그렇겠지. 어려워서. 근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현업에 나가가지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좀 황당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 현업에 일을 해본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 학생들 중에도 단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경영학 전공을 했다. 회계학 전공을 했다. 하지만 나는 기업체에서 회계팀에서 일할 생각은 없다. 경리 담당 부서에서 일할 생각도 없다. 재경팀에서 일할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회계는 내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현업에 일을 나가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근데 그럼 다시 돌려 얘기하면 만약에 경영학이나 회계학 전공자가 아니야. 즉 다시 얘기해서 학창시절 때 회계라는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차변 대변도 생소한 입장이야. 차변 대변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기업의 일선 부서에 갔다. 그런데 회계팀은 아니야. 회계팀은. 그런데 회계의 필요성을 느껴서 회계 공부를 스스로 하게끔 됩니다. 하게끔 돼. 왜? 예산 때문이에요. 예산. 그럼 예산이 왜 회계가 필요한데? 기업체의 예산은 기업체 사장님이 그 돈을 꽉 쥐고 각 일선 부서에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돈을 내려다 주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업 전체의 예산을 기획팀에서 짜가지고 사장님, 대표이사가 승인을 해준다. 승인을 해준다. 그러면 대표이사 입장에서 각 팀마다 어떤 예산이 어떤 식으로 소요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하려면 답 없겠죠. 그죠? 그럼 사장님 혼자서 회사를 경영하면 되지. 뭐 한다고 비싼 인건비 주면서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쓰겠어요. 그죠? 각 일선 부서마다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각 일선 부서마다 한 명씩 예산 담당자가 있어요. 그 예산 담당자가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요도 하고 그리고 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기획팀이나 혹은 경리 담당, 재경팀 이런 데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 근데 각 팀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몸담았던 데는 급유팀, 장비 정비팀, 환경 경영팀 이런 팀들이 있다고. 일선 부서들이 김포 지점 그리고 인천 지점 그리고 김해 지점 이런 지점들이 있다고. 광주 무안 지점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 예산 담당자가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미리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지출들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증빙을 챙겨놓고 구비해놓고 그리고 기획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관리팀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런 담당을 맡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이야. 신입사원들한테 많이 시킨다. 많이 시킨다.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일반 기업체에 취직을 했어. 신입사원이잖아. 경력직 아니잖아. 그치? 그럼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했어. 장비 정비팀에 갔대. 혹은 김포 지점에 갔대. 김해 지점에 갔대. 상관없다니까. 예산을 만든다고. 예산을. 그러면 그 증빙은 갖춰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회계 처리를 해서 기획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럼 기획팀이나 인사팀
총무팀 이런 데서 아주 친절해가지고 직원들이 친절해가지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옆에다가 데려놔놓고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일이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도태되는 거죠. 그죠? 신입사원 광탈 들어오자마자 바로 잘리겠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회계가 필요 없다더라 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AI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회계사 세무사들이 뭐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진다더라. 나는 현직 세무사잖아. 그래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니까. AI가 뭐 얼마나 개발이 되는지. 지금도 AI를 접목해가지고 회계와 관련된 더존이라는 프로그램 이런 거 있어요. 세무사랑 이런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접목을 시도하고 있어요. 접목을 시도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주느냐?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럼 도대체 AI를 접목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그 목적은 뭐냐 이거야. 일손을 덜기 위한 차원이에요. 그때 그 일손은 전문가의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의 전문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 사무. 손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머리를 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 대량의 인력이 필요하다더라. 이런 것들을 대체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 경영 현장에서 AI를 접목한다는 얘기는 그걸 인건비를 투입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체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회계 지식이 전혀 없어. 세법 지식도 전혀 없고 작년에 했던 거 보고 그대로 흉내만 내고 이런 직원은 앞으로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계약직으로 도는 거죠. 그죠? 그럼 앞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군데? 그런 단순 업무들은 AI가 다 대신 해주고 이제는 검토할 줄 아는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검토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쥐가 뭘 알아야 검토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현업에서 일을 하는 주변에 이제 뭐 형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한번 살펴봐봐. 공부하기 힘들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기 바빠요. 피곤해서 밥도 안 챙기고 자는데 그걸 시간을 내가지고 강의를 결제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한다? 정말 똑똑한 사람 아니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치? 에이플 폭격기 이런 교수님들 찾아다니지 말고 듣고 싶은 과목을 좀 들어봐. 꼭 내 커리어랑 관련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교양 과목 중에 호기심을 가는 그런 과목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전공 과목 중에 저건 학점 이수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저걸 배워놓으면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과목들을 좀 선택해서 들으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 관리 파트도 결국에는 회계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걸 해야 여러분들이 예산 관리 담당자로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됐죠? 자, 목차 보기 전에 목차 이제 굵직한 제목만 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괄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줘 볼게요. 지금이 몇 월이죠? 지금 3월이네. 안 되겠네. 10월 얘기할까? 10월 정도 되면 기업의 일선 경영부서, 경영지원부서, 헤드쿼터 부서라고 그러죠. 기획, 총무, 인사, 영업, 또 뭐 있을까? 재경, 뭐 이런 부서, 이런 부서들은 10월에 정신없어요. 왜 정신없는데? 휴가가 가느라고. 그럼 왜 휴가를 가는데? 11월부터는 예산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휴가를 못 가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 휴가를 소진 안 하면 그걸 나중에 돈으로 계산해가 줘야 되거든. 돈으로 계산해서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휴가 갈 수 있을 때 가라 이러면서 이제 10월에 좀 갈 수 있도록 종용을 하죠. 그러니까 10월에는 이제 자리 곳곳이 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럼 다시 돌려 얘기하면 11월에 예산 작업하고 12월에 휴가 가면 안 돼? 못 간다 그 얘기예요. 11월부터 언제까지? 1월 중순 정도까지. 예산 작업이라는 게 내년도에 쓸 돈을 미리 정하는 게 예산 작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쓸 돈이니까 내년도란 얘기는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산 작업이 1월 중순까지 이루어집니까? 맞아요. 맞아요. 왜 1월 중순까지 이루어집니까?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변경되는 일도 생기고 수정할 일도 생기고 그룹 전체의 오너 혹은 우리 계열사의 오너가 오케이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 반려될 수도 있다고. 그럼 제차 또 작업을 하고 제차 또 작업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월 중순 정도 돼야지 모든 게 세팅이 돼요. 그러면 이런 기획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1월 중순 정도 되면 잠깐 한숨 돌리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10월에 휴가를 간다. 휴가를 갔다 오고 11월이 돼. 11월이 되면 제가 몸담았던 회사를 예를 들게요. 몸담았던 회사는 이제 그룹인데 그룹에 주력 계열사가 38개 정도 됐었어요. 아름다운 사람들. 금호아시아나 그랬잖아요. 38개 주력 계열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룹의 전략경영본부라는 데서 세미나를 개최를 해. 세미나. 그때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초청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각 계열사의 예산 담당 실무 담당자를 초청을 한다고. 예산 실무 담당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상무나 전무급의 임원 하나, 그리고 기획팀장, 그리고 기획팀의 대리급, 과장급, 혹은 격리 담당, 재경팀의 대리나 과장급, 이렇게 한 3-4명이 간다고. 3-4명이가. 그럼 3-4명, 말이 3-4명이지. 주력 계열사 38개 계열사에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엄청 큰 오래 모인다고. 엄청 큰 오래 모이면 앞에서 먼저 이제 인사 같은 걸 해. 인사 같은 걸 하고 그룹의 전략경영본부에 이제 예산 담당자들이 어떻게 변성이 됐고 누가 바뀌었고 이런 것들도 다 인사를 해. 인사를 하고 나면 그룹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방향, 여러분들 경영학 시간에 비전, 전략, 전술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그룹이 내년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러이러한 방향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세팅을 하고자 합니다. 라는 그룹의 방향 지침에 대해서 일선 계열사의 담당자들한테 설명을 먼저 해준다고. 설명을 먼저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사가 끝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고 그룹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들과 이제 토론이 이루어져.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내년도 그룹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룹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하고자 하니 일선 계열사에서는 이런 방향에 맞게끔 이런 목적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정을 쫙 얘기해 준다. 언제까지 초안, 언제까지 그래가지고 중간 보고를 언제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작업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일선 사장님들 승인이 끝나고 나면 회장님 보고까지 들어가야 돼. 그 회장님 보고가 1월 초 정도에 이루어진다고. 1월 초 정도에 그 회장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우리 계열사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방향을 세팅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돌아오지. 돌아와가지고 기획팀에서 사장님이랑 임원진들을 다 모여가지고 기획팀에서 주관해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때 사장님, 임원진 그리고 각 팀별로 팀장급들 회의를 한다고. 그 회의를 해가지고 그룹에 갔다 왔는데 그룹에서 예산을 책정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 이런 걸 첨가하고 이런 걸 좀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수고했어. 고생하자. 이렇게 끝내고 나면 이제 2차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임원과 기획팀장 그리고 각 팀별로 팀장뿐만 아니라 각 팀별로 예산을 실질적으로 담당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요할 그 실무 담당자들이 이제 모이는 거야. 모여가지고 그룹에서 회의가 이루어졌고 이런 방향이 하고 그래서 우리 계열사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내년에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일선 예산 담당자들은 올해 예산 대비해가지고 실적을 먼저 파악해달라. 그게 무슨 말인데 내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것과 올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쓴 것 올해 예산
우리 팀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올해 3억이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3억 2천을 쓰게 됐다. 2천만 원만큼 오버됐네. 왜요? 오버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2천만 원 오버된 금액이 내년에도 계속 발생할 개연성이 있느냐? 꾸준히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반영을 좀 해주시고, 혹은 이게 그지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면 반영을 하지 말고, 혹은 올해 예산이 3억이었는데 2억 7천밖에 집행을 안 했다. 그럼 3천만 원만큼 왜 예산이 남았느냐? 실질적으로 예산을 너무 뻥튀기 시킨 건 아니냐? 혹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집행 시기를 좀 밀어놓은 거냐? 밀어놔가지고 올해 원래 집행하려 했는데 내년으로 밀어놓은 거냐? 이런 사유를 파악해가지고 이게 내년에도 또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란다. 보고를.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 책정을 해오라 그래. 그러면 일선 담당자들은 그 얘기를 한다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 실적 실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경제 지표를 알고자 한다고. 이 경제 지표를 각 계열사별로 임의적으로 따다가 쓰면 이게 숫자가 전체적으로 아구안맞고 틀어진다고. 그래서 그룹에서 그것도 지침을 내려준다고. 우리 회사, 우리 그룹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경제 성장률은 LG경제연구소에서 내년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성장 몇 프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몇 프로라고 예상치를 뒀는데, 그 LG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경제 성장률 예상치 두 개를 평균한 값으로 우리는 예산 책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지침을 내려줘.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 쓰는 거야. 그리고 예산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은 영업팀에서 예산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영업팀에서 어떤 예산 작업을 하는데, 영업팀은 나가서 돈 벌어 오는 데잖아. 즉 매출액. 내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될지 요거부터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거든. 그럼 영업팀에서는 내년도 시장 동향을 살피고 경제 성장 이런 것도 살피고 정권의 영향 이런 게 영향을 미칠지, 정권이 바뀌는지, 뭐 요즘에 조금 이제 소란스럽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혹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가지고 대여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호전이 있는지 아니면 안 좋은 점이 있는지, 혹은 지금 요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관세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요런 우려가 있는지, 또 혹은 우리 한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엄청나게 얼어붙어가 안 좋다고.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반영을 다 해서 내년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치를 잡는다고. 그게 영업팀에서 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 작업인 거지.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영업팀에서 그 예산 작업을 해서 각 일선 부서들마다 뿌려주는 거야. 내년도 매출액이 이 정도 될 거라더라. 이 정도 내년도 매출액은 올해 매출액 대비하면 거의 한 3%에서 4% 정도 인상된 부분이라더라. 인상된 부분. 그 다음 어디에서 예산 작업이 먼저 조금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인사팀이라고. 인사팀. 제가 몸담았던 기업체는 서비스 업체라고. 서비스 업체는 100원이라는 경비가 지출이 되면 그 중에 70%는 인건비야. 그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서비스 업체는 인건비 비중이 한 70% 정도 돼요. 제조업체랑 좀 다르다고요. 그러면 서비스 업체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 직원들 인건비 예산을 빨리 책정을 해야 돼.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영업팀에서 내년도 매출액이 4% 증가할 거라고 예상치를 잡았네. 그 이유가 뭐지? 단가가 높아졌나? 아니네. 단가가 높아진 게 아니라 고객이 조금 더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네. 그러면 우리 인사팀 입장에서는 단가가 높아져서 매출액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고객이 좀 더 많이 와서 매출액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그 조금 더 많이 들이닥칠 고객에 대비해서 직원들도 좀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직원들.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충원해야 될까? 지금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이 계약직 직원들 중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정규직 전환을 조금 더 많이 시켜줘야 되나? 정규직 전환해가지고는 답이 없나? 더 뽑아야 되나? 그럼 신입사원을 좀 채용을 해야 되나? 아닌가?
최저임금이 또 올랐다던데 답 없나? 그러면 인턴이라든지 저기 계약직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나? 지금 계약직이 1년 계약이 된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빠져나갈 때가 됐는데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지원해야 되니까 그 전에 모집 공고를 좀 내야 되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인사팀에서. 또 어떤 작업? 진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연차가 쌓이지. 연차가 호봉도 쌓이고. 그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또 어떤 거? 회사마다 인센티브 있잖아. 인센티브. 제일 많은 인센티브가 이제 장기 근속 보상이라는 거예요. 장기 근속 보상은 회사에 오랫동안 근속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건데 한참 트렌드가 요즘에도 그런데 장기 근속 보상 10년 정도 근속을 하면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외여행. 혼자 해외여행 가면 재밌어? 재미없지. 부부 동반으로 보내줘야 돼. 그러면 내년이 됐을 때 이 직원들이 그대로 퇴사 없이 내년까지 간다고 봤을 때 장기 근속 보상 대상은 몇 명이나 될까? 와이프가 있나? 죽고 없나? 그럼 같이 보내주려면 어느 정도 소요금비가 예상이 될까? 내년에는 비행기 값이 안 비쌀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고려해야 된다고. 또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 또 어떤 거? 학장. 기업체들, 대기업체일수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복지 혜택들을 많이 쓴다고. 복지 혜택. 그러면 올해 직원이 그대로 퇴사 없이 내년까지 간다고 봤을 때 자식들 있는 직원들은 자식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그럼 그 학자금을 그 중에 일부를 대줘야 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될까? 이런 것도 뽑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죠? 그죠?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그때는 새벽 5시에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집에 갔다고. 집에 가서 7시 20분에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출근한 날이 더 많아. 네,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 제 위에 사수가 그때 제 대리에서 이제 과장을 달았는데 그 당시 제 사수가 37이었는데 장가를 좀 늦게 간 편이었어요. 늦게 갔는데 예산 작업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출산을 하게 된 거야. 알을 낳게 됐다고. 알을 낳게 됐는데 출산 임박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탯줄만 자르고 다시 와서 예산 작업을 했어. 예, 그 정도로 일이 많아요. 할 것도 많고. 자, 다시 돌아가서 또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그런 일을 한다. 또 그러면 일선 부서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냐 이거야. 장비 정비팀 얘기해 보자. 장비 정비팀. 장비 정비팀도 예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왜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공항에 계류장에 보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그 활주로 말고 주변은 계류장이라고 그러거든. 이 계류장에 보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상조업이라고 그래. 지상조업과 관련된 차량들이 되게 많아. 비행기는 후진을 못했거든.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후진할 수 있는 비행기가 나와 있어. 기술이. 그렇지만 후진을 하지는 않아. 연료 절감 차원에서. 연료 절감 차원에서. 그럼 뭐 연료 얼마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행기 날개에 기름을 이제 싣고 가는데 뭐라 해야 되지? 경비 절감 차원에서 딱 도착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기름만 넣어간다고. 괜히 무겁게 채우면은 연료 소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후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하는 차가 있어. 긴 짝대기 같은 거 앞바퀴에다 달아가지고 땅바닥에 붙은 것처럼 낮은 차가 이제 그 차가 비행기를 뒤로 미는 차거든. 턱카라고 그러는 거. 예전에 뭐 턱카 사고도 나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끼어 죽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비행기를 뒤로 미는 거야. 그런 차량들이 되게 많아. 이런 차량들이 이제 대부분 다 경유차거든. 경유차. 그러면 장비 정비팀에서는 그런 기름을 갖고 있는다고. 또 뭐를 하는데 비행기 날개에다가 급유조업이라고 그래. 기름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기름. 김포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 이런 데는 기름차가 가가지고 비행기가 이륙 대기하고 있을 때 기름차가 가지고 날개에 이제 호수 꽂아가지고 이제 기름을 집어넣어. 인천국제공항은 계류장 바닥, 땅바닥 안에 밑에 급유 탱크가 매립돼 있어. 그래서 거기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제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바로 집어넣는다고. 아무튼 그런 급유조업들. 그러면 비행기 들어가는 기름은 뭡니까? 예전에 그 다이하든가 이런 영화 보면 주인공이 악당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도망가는데 비행기에 구멍이 나가지고 기름이 이렇게 줄줄 새는 거야. 줄줄 새는데 다이하드 그때 브루스 윌리스였던 것 같아. 불을 탁 땡겨가지고
불을 탁 붙여가지고 그 도망가는 비행기가 저기 악당이 탄 비행기를 폭파시켜버린다고, 공중포가.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불을 갖다 대도 붙지가 않거든.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등유 베이스예요. 등유가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 석유를 이제 정제하면 휘발유, 그 다음에 뭐 경유, 등유, 중유 이래 나오잖아요. 그지? 등유라고, 등유. 옛날 어르신들 조선시대 호롱불. 이 등유에다가 합성 첨가물을 넣은 거야. 그래서 합성유라고 표현한다고. 아무튼 그런 것들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또 어떤 거? 볼트, 너트 이런 소모품도 보관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고물상 가서 사올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차량도 수백 대를 갖고 있다고,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차량과 관련돼 가지고 타이어라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창고가 있다고. 그래서 창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고, 올해 어느 정도 소모를 했고, 채워놔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담당자가 전부 다 책정을 한다. 전부 다 책정. 자, 30분이 조금 넘었네요. 30분 단위로 끊겠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얘기를 하죠.